2015년 4월 2일 목요일 저녁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오늘 낮 1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으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희생자 보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은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고 선체 인양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것이 마치 보상금을 더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 방송 마지막 시간에 인용했습니다마는 유가족들은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선체 인양이 안 되면 4억 2천이 아니라 4조 2천억을 줘도 응하지 않을 것이지만 반대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실종자 전원이 찾아진다면 4억 2천이 아니라 420원도 달갑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가족을 잃고 몸부림치는 세월호 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을 그깟 돈 몇 푼으로 능욕하려는, 또 돈으로 그들을 모욕하려는 작태는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보상금 관련 보도들은 과연 이게 언론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까지 던지게 하고 있군요.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는 목요일 저녁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잠시 후에 홍세화 칼럼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세화입니다. 이번 주 지하철에서는 나눔과 분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미국의 거부들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등의 실천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우리나라 재벌들에 비한다면 그들은 적어도 부자의 품격, 다시 말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함부르크의 거부인 페터 크레머라는 사람은 몇 년 전에 슈피겔지에 미국 부자들의 개인적인 기부 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미국처럼 기부액의 대부분을 세금 공제해 줄 경우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기부할 것이냐의 선택 중에서 기부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정부나 국가가 아닌 소수의 부자들이 기부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내면 국가나 정부가 펴는 복지의 재원이 될 수 있는데 반해 기부는 부자 자신이 그 용처를 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적 나눔이냐 공적 분배냐의 차이가 있고, 복지제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유럽과 미국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적 분배보다 사적 나눔 쪽에 기운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나눔은 분명 좋은 말입니다. 거기에는 줄인 자에게 던져주는 동량의 의미를 넘어서는 정신의 작동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사적 나눔은 특히 사회적 나눔의 제도화 또는 사회적 연대의 제도화를 차단하거나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조중동 같은 부자 신문들도 때만 되면 나눔 캠페인을 벌립니다.
그런데 이들 신문들은 분배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반대로 일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눔과 분배, 이 두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나눔은 성장의 반대말이 아니지만 분배는 성장의 반대말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눔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나서지만 분배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브라질의 돔 헬더 카마라 대주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가난을 만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라고 불렀다. 브라질의 빈민지역 레시페 교구에서 생을 마감한 카마라 주교는 처음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들의 기부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으로는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적 분배의 제도와 없는 개인적 선행은 한계가 있거나 사회 불의와 불평등을 가리는 알리바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눔이 그저 개인적인 시의 온정, 배품이라는 사적 영역 안에 머물 때 그것은 나눔의 대상이 지닌 인간적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정과 존중은 다릅니다. 동정은 가난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평적인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폐지한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에 들어갈 재원으로 서민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 쓰겠다고 말합니다. 선별복지라는 말이 스스로 말해주듯 선별복지에는 선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려면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다 라고 자신의 가난함을 드러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혜택받을 대상인가 아닌가를 분류하는 국가 관리는 지원자에게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군요, 또는 당신은 그만큼 가난하지 않네요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국가 관리가 또다시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선심을 베푸는 자리에 서고 판관 노릇까지 합니다. 홍준표 경남도 지사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출장 공무 중에 골프를 칠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의 봉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그 일을 시작한다면 진정성을 조금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골은 19세기에 왜 사람들은 온정이나 시혜에 관해서 생각할 때 모두 받는 쪽이 아닌 베푸는 쪽에 서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복지체계에 의존해 성장했고 자신의 재능 때문에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자신이 느끼는 자긍심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났다는 데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개인적 선행의 한계는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형성할 수 없고 동종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동정은 자긍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까마라 대주교는 한 청소부에게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일하느라고 거칠고 더러워진 손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머물게 하는 사회 구조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의무급식은 아직 복지제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에서 공적 연대의 작은 물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젊은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3포를 넘어 5포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꿈과 열정에 부풀어 있어야 할 젊은이들이 왜 모든 걸 포기한 상태에 있는 걸까요?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안정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주택,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양육, 가족의 건강, 노후 대비, 실업 대책 등에서 일정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부모에게 경제력이 없는 젊은이들에게는 이 근거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3%를 넘어 5%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무상급식은 물론 공적 연대가 확장되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시급한 일입니다. 사회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연대와 복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걸핏하면 국민소득 2만 몇천 불이라고 자랑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해줄 물적 토대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모든 이웃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연대의 정신이며 공적 분배의 제도화입니다. 불금을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과 함께 하시죠.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개국기념 토크 콘서트 2015년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카톨릭 청년회관 CY 시어터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이 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함께 하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는 본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이분 지금 옆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궁금한데요. 한국 시사만화계 대부 박재동 화백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 밋밋하게 드렸습니다만은 네.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박재동 선생 모시고 할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현직은 이제 한국 한예종이라고 하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맡고 계시고요. 근데 우선 박재동 선생은 제가 좀 시사만하게 대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미술대학을 나오고 이 만화를 하신 첫 세대 아니신가요? 꼭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 선배들 중에 미술대학 나온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초기에 시사 만화나 아동 만화도 네. 초기에는 화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만화가라는 게 처음에 없었으니까. 만화가 이제 화가들이 그림도 잘 그려서 하다가 나중에 만화가가 따로 생겼죠. 지금은 이제 만화가 뭐 카툰 산업해서 우리 문화 산업에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하죠. 됐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만화 보면 부모들이 야 공부해야지 무슨 만화나 봐 이러고 그렇죠. 만화를 아주 전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던 시대였죠. 그렇죠. 잘 모르는 시대인데 나는 왜 만화를 천시하는가, 왜 만화를 경원시하는가, 멀리 하러 가느냐 하면, 첫째, 그것이 입시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핵심은.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도 학부모도 이거 왜 안 보냐, 그럴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더 미움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만화 대학이 많이 생겼어요. 대학의 만화학과. 만화과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이놈이 말이야 이제 만화만 그리고 책은 안 보고 만화가 훌륭한 책인 줄 모르고 예. 공부는 안 하고 막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만화과 대학 갈 수 예. 없을까 이렇게 바뀌었고 예. 또 만화에도 교과서에도 만화가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 교과서에도. 진짜. 예를 들면 지금 창작과 비평에서 나온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보면 예. 저하고 강풀하고 하는 대담이 나와요. 네. 그게 네. 나오고 그 작품도 네. 나오고 네. 그다음 허영만의 그 식객도 나오고 네. 오세영 화백의 그 단편, 네. 예, 단편 만화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요새 대중적인 만화가들 이름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젊은 세대로는 네네. 강풀. 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만화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대본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네. 미생 같은 것도 그렇죠. 드라마로 히트했지만 사실 네네네네. 대본은 네. 만화였고요. 그럼요. 이 만화가 옛날에는 좀 아동 만화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애들만 보는 예, 거. 애들 보는 것이고, 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심의 이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거는 뭐 사랑이라는 말도 못 쓰겠어요. 그랬죠. 데이트하는 것도 못 그리겠어요. 데이트를 하면 발만 그려야 돼. 발만 그리면 발도 나란히 가리면 안 되고 여자는 좀 뒤로 이렇게 만화에까지 검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났죠. 엄청나고 뭐 가난한 사람도 못 그리고 뭐 국군은 후퇴하면 안 되고 이제 남매간에 한 방에서 있으면 안 되고 거지도 못 그리고 뭐 그런 그래서 아기 공룡 둘리가 왜 탄생했냐면요. 그때 너무 그 규제가 심해가지고 어린이는 모자를 빼딱히 써도 안 돼요, 그림에. 그 다음에 말을 도둑이 오더라도, 왜 그러십니까? 이래야지. 누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서라! 이러면 서야 돼. 안 서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 말썽꾸러기 개구장이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베린다. 그래서 이제 김수정 선생이 이 아이들은 어른들을 골려먹고 이렇게 힘 있는데 막 그게 이겨내고 이런 데서 이제 성장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공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것만 그래야 되니까. 검열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동물로 한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게 아기 공룡 둘리가 됐어요. 야, 이거 재밌는 얘기네요. 네네. 아기 공룡 둘리의 탄생 배경에는 한국의 그 과도한 검열 문화가 있었다. 야, 검열도 있고,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 뭐 어머니 회들 이런 사람들이 아기 공룡 둘리가 불량 만화라고 너무너무 그 많이 탄압했어요. 왜? 아기 공룡 둘리가 왜 불량 만화냐? 어른들을 막 골려먹고 장난치니까 애들 다 버린다. 그런 시절을 거쳐가지고 이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해서 만화는 아이들이 보고 즐기는 것, 거기서 이제 청소년,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은 미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사회 전체를 진동시키는, 울리는 여기까지 지금 성장한 거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 시사만화계의 대부 박재동 화백과의 본격 인터뷰 듣고 계시는데요. 그 미술대학을 가셨는데 어릴 때 집에서는 만화방을 하셨어요. 그때 그게 많이 영향을 줬나요? 그건 뭐 말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손을 뻗치면 만화책이야. 여기도 만화, 저기도 만화, 내 보고 싶은 만화 다 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집이 뭘 했냐면 또 팥빙수도 갈고 또 뭐 풀빵도 있고 뭐 도나스도 있고 뭐 찹쌀떡도 있고 그러니 만화책 보면서 꽈배기 먹으면서 얼마나 천국이었죠, 천국. 그 아버지가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만화방인데 내가 만화를 봐야 돼요. 책상에다 만화책 놔놓고 애들 오면은 이게 돈 받고 만화책 주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일도 보셨군요. 일해야죠. 일하고 나 중학교 이렇게 3학년 되니까 그
돈 받은 것 중에 예. 아 이것도 내가 알바한 건데 해서 내가 조금 챙겼죠. 챙겨서 영화를 엄청나게 보고. 오 그걸로 아버지 알고도 눈 감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마 알았을지도 모르. 내 딴은 모르게 했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내가 만화를 하루에 보통 10권에 20권을 봅니다. 그러면 1년이면 한 7,000권, 5,000권은 보는 거죠. 근데 주변 아이들이 되게 부러워. 엄청나게 나를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만화 실컷 보지. 자기들은 돈도 없어 만화를 못 보지. 거기다 팥빙수 갈아 먹지, 꽈배기 먹지. 요새는 멀티플렉스 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화를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만화의 모든 연출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랬겠군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 만화책도 한번 그려보셨다면서요? 네. 그 만화 원본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제 보물 1호인데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러 다녔어요. 만화방 봐서 얻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챙긴 돈, 정당한 돈, 스스로 챙긴 정당한 돈을 가지고 매일 영화를 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니까 공부를 안 했어. 그때 고등학교 시험 봤거든. 떨어졌어요. 내 친구들은 다 학교 가. 교복 입고. 나 갈 데가 없어. 쓸쓸해. 예술가가 되더라고요. 예술가가. 그러면서 만화의 장면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 내 가슴에도 봄은 왔습니다. 내 가슴에도 제목이었습니까? 네, 내 가슴에도 봄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마음이 항상 겨울이에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공락금은 못 내가지고 맨날 피해 다니고 이런 아이 그 마음이 겨울이야. 그 아이가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 하는 거를 겪어내고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옛날에 한때 내 모습. 그래가지고 픽션이에요? 논픽션이에요? 픽션이죠. 이것저것 뒤섞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나중에 봄을 찾았다 해서 나도 그 만화를 그리고 내가 힐링이 돼가지고 내 가슴에도 봄이 왔어. 내가 진짜로? 재수의 그 씁쓸한 그거를 벗었죠. 그때 그 만화를 주변에도 좀 보여줬습니까? 그 만화가 내 친구가 가져가가지고 그 친구 여동생이 여중학교 그게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그 리플이 엄청 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학교를 한 돌고 그게 괜찮았어요. 이제 첫 처녀작인데 그걸 뭐 어떻게 출판하거나 공개하실 아직 수는 없어요? 요새 보면 요새 봐도 그냥 이제 뻔한 이야기지만 한번 볼만은 하죠. 근데 한번 초기작이 처음 작품인데 나중에 출판해야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고요. 그 아버님 얘기가 이제 잠깐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2013년이었나요? 그 아버지의 일기장 그 책도 내놓으셨는데 우리 박재동 선생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라면 몇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버지 첫째는 우리 집안에 항상 기둥이나 병풍 정물로 느껴졌어요. 정물로. 정물 참 표현이. 그냥 늘 이렇게 계시는 분으로 그 자리에 늘 당연히 늘 계시는 거. 근데 없으면 큰일 나는. 근데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늘 근데 어머니가 그걸 잘 간수를 해주셨는데 아버지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정당하지 못한 것과 싸우던 모습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만화 가게가 만화방들이 그 출판사마다 그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배달부가 이러면 골라서 샀어요. 골라서 여러 군데 골라서 샀는데 그게 통폐합돼서. 그리고 합동문고라는 완전 초거대 갑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다 사라 이거야. 골라서 살 수 없다. 다 사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 갑질의 원조. 완전 갑질에 막 어마어마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굴복했는데 아버지는 또 교사 출신이고 해서 이런 부당한 상해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싸웠어요. 2년 동안 싸웠어요. 결국 이겼죠. 이겨서 골라서 볼 수 있게 되고 사과도 받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부당한 거는 끝까지 싸우면 이기는구나. 이걸 내가 우리가. 근데 어떻게 교사를 하시다가 만화방을 하시게 됐어요? 아버님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아버지는 참 우리 아버지 세대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는 학도병으로 옛날에 가서 한국전쟁 때. 예, 한국전쟁 때 학도병을 가서 부대가 괴멸됐어요. 트럭이. 그때 뭐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고향에 굶어서 돌아왔어. 겨우 살아서 돌아왔었는데 영장이 또 나왔어. 그렇죠. 그 학도병은 군번이 없었어. 군번도 없고 뭐 없는 거야. 또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교사였거든 원래.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그 요새 예비군 훈련처럼 재교육이라고 한 달 동안 있어. 한 달 하는데 그게 너무 열악해서 폐가 안 좋아졌어.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반 애들 진도가 안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충 수업을 또 해야 돼. 이번 거 하면서 전에 보충 수업을 그걸 너무 과하게 하시다가 이제 결핵이 각혈하시고 요새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퇴직하게 되고 그리고 산재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지 죄로 그냥 그리고 퇴직해서 병원에 부산으로 와서 병원에 다니시다가 그 하숙을 이제 새를 든 집이 이 서점이었어요. 만화 가게였어. 거기서 인수를 받았어. 그 덕분에 내가 우리 아버지라 하면 우리 우리 아버지는 어떤 나를 위해서 아프시고 내 입장이죠. 나를 위해서 만화 가게를 하셨구나. 왜냐하면 시골에 있었으면 시골에 재산이 없거든요. 땅밖에 없어. 그럼 땅 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비 대고. 그러면 나 같은 애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가기 힘든 거야. 고등학교를 갔다 치더라도 대학은 못 가죠. 그렇겠네. 부산에 왔기 때문에 아파서 부산에 왔기 때문에 만화 가게를 하고 만화 가게를 하면 현금이 돌아. 그렇죠. 현금이 돌아. 좌우가 만화 가게 하고 뭐 떡볶이 오뎅 이런 것도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그걸로 이제 다 병수발하고 우리도 학교 다 보내고 그다음에 만화 가게를 하니까 내가 만화의 도사가 돼 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박재범 그 보수동이었습니까? 보수동 아니고 전포동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그런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서울대 미대를 들어가셨는데 그런 예술적 재능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꼭 물려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아닌데 엉뚱하게 툭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경우는 아버지가 붓글씨를 잘 쓰셨고 우리 외가의 외삼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영향도 있는데 또 그 소질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취직을 하셨죠. 뭐 그때까지는 그냥 비교적 평탄한 삶의 궤적을 걸으셨는데 그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 계기가 결국 바람 부는 벌판으로 이제 나오신 건데. 어찌 됐냐면 교사를 하면서 제가 정말 내가 좀 엉터리 같은 것도 하고 실험적인 것도 하고 뭐 했지만 아이들을 하고 정말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고 어느 정도 잘 지내냐면 내가 그 전날 못 먹는 술을 먹고 교단에 서서 내가 해롱해롱 하면은 애들이 선생님 주무세요. 교장 선생님 오는 거 막 받을게요.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어떻게 수업을 뭐 엉터리도 많이 하지만 수업을 제대로 탁 잘하고 나면 교무실에 탁 오면은 행복감이 밀려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행복감이 확 밀려와.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이야,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그게 확 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한편 불안한 거야. 불안감이 확 또 휩쓸어. 왜냐? 나는 원래 그림쟁이인데 그림을 안 그리면 불안해야 되고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사로서 너무 행복하니까 그림 안 그려도 행복해. 그러면 그림 그리는 나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내가 막 절규하는 거야. 불안하다. 이러다 그림 안 그릴 수도 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거. 이 행복이 너무 행복해서 안 되겠다.
그 교사를 그만뒀어요. 예. 그만두고 그림을 실컷 죽으라고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때는 생소했던 무슨 출판 미술. 네, 출판 미술로 가가지고 예. 그게 일러스트레이션을 뭐 모기 뒷다리까지 막 그렸죠. 그리다가 한겨레 신문이라는 게 창간됐어요. 88년이죠. 네, 아마 88년. 창간이. 네, 한겨레 신문 창간되고 후배들이 내가 옛날에 그렸던 만화책 이런 걸 막 보여줬거든. 자랑 삼아 슬쩍 보여줬더니 한겨레 신문에서 시사 만화를 모집한대요. 예. 형님 나가보세요. 형 만화 잘 그리잖아요. 해볼까? 그래서 떡 했는데 뭐 왠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떡 된 거야. 응모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지도 못한 시사 만화가 됐어요. 사실 그때 한겨레의 등장도 놀라웠지만 한겨레 그림판도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신문 만평이라는 거에서 보지 못했던 신선함. 뭐 그 필체도 그렇지만 그 내용 접근 방식 그랬는데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예. 그전에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나는 그렇게 그리고 싶지 않았고 그게 이제 내가 만화방 아들이었던 게 굉장히 나는 그 점잖은 카툰에서는 이렇게 말풍선이나 그다음 뭐 칸을 나누거나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냥 한마디 탁 쓰고 이런 근데 그건 너무 심플해서 재미가 없어. 나는 어렸을 때 본 아동 만화 있죠. 말풍선이 있고 막 으악 하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썼죠. 그 형식은. 그러니까 좀 보기에 편하고 액티브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알려지게 됐죠. 아마 오늘의 박재동 화백이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다가온 건 그 한겨레 그림판을 통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화풍, 필체도 새롭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루는 내용이 그때 저희가 한겨레 그림판 그 만평 한 컷만 보면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오늘의 세계가 그 한 컷에 축약돼서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 뭐 공부해가면서 또 뭐 자료 봐가면서 취재해가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드리면은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대통령 처음에는 대통령을 함부로 그때 아무도 대통령을 6.29 선언하면서 뭐 대통령 풍자해도 좋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전혀 못했어요. 그래도 이게 대통령을 막 처음부터 막 공격하기는 힘들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씩 하는 거예요. 처음에 탁 건드리고 그 다음에 탁 때리고 또 살짝 때리고 점점 가랑비에 어쩌듯이 점점 공격을 강화시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 공격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노태우가 물태우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아무리 이제 노태우 정권으로 오면서 과거 전두환 시절보다는 좀 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언론에 대한 감시나 간섭 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평할 때 그럼요. 만평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영희 선생이 그때 방북 계획을 세웠다는 그걸로 잡혀가고 그 편집실 뭐 와가지고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일을 또 했고 그때는 뭐 늘 아침 되면 전경이 이렇게 깔려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가끔 나한테 항의하는 좀 극렬하게 항의하고 독자들 약간 독자가 아니고 이제 정권 쪽에서 그런 데서 그때 군대 비리를 했더니 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어떤 식으로 항의해요? 여기 차마 입에 타고 공식적인 선을 통해서 아니면 아니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겁줬겠군요. 겁준다 그러는데 그런 일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그때는 언론 환경이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림 그릴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민주화가 이제 진전이 되니까 각 뭐 노동, 남북관계, 뭐 교육
인권, 뭐 외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만화를 그려야 될 만한 수두룩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문민 정부 들어서면서 또 민주화가 좀 되고 조금 되고 그때 이제 한때 후배 만화가들이 와 선배님은 좋았을 때다. 그래요? 그릴 게 너무 많았어. 시사 만화가가 제일 괴로울 때는 사건이 없이 평화로운 날이에요. 그건 죽는 날이지. 근데 사건이 막 팍팍 터져야 그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또 점점 그릴 거리가 생겼어. 그래요? 어떤 거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이제 우리 후배들이 많이. 자, 화가 박재동이 살아온 삶,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늘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소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대중 만화, 대중 사파를 통해서 나올 때 이른바 이제 순수 미술화,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을 하면 왜 꼭 순수 예술, 문학도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으로 나누고 미술도 이제 뭐 순수 미술과 이런 참여 미술 나누고 할 텐데요. 그런 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같은 뭐 만화가라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그냥 일상적인 걸 그리지만 이 특별히 우리 사회 문제, 이런 시사 문제를 다루는 만화가들은 또 많지 않은데. 네. 그 순수를 이야기하면은 순수 예술, 순수 미술, 그다음에 참여 미술 이런 걸로 나눈다면 제가 볼 때는 순수 미술이 굉장히 불순해요. 순수하지 않다. 참여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 사회 이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탐구하고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그건 순수한 거죠. 순수 사람을 순수하게 바라본 거야 사회를.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죠. 근데 순수 미술이라고 보는 건 물론 그것도 순수하지만 굉장히 거기에는 뭔가 이게 화랑에서 어떻게 뭐 거래가 되고 내 들어보니 순수하지 않더라. 그리고 반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정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하니까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 같은 경우도 보통 그 뭐 스포츠 만화, 여성 순정 만화, 뭐 공상과학 만화, 명랑 만화, 어린이 만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뭐 그거 순수하다 안 하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만화인데 보통 우리들의 삶과 꿈을 다루는데 역사도 다루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 자체에 이런 시사적인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직접 다루는 그런 화가들이 이제 현실 참여적인 만화 또 시사 만화는 그걸 매일매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그 미생 같은 것도 현실을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송곳이라고 최규석 참 잘 그리거든요. 그런 비정규직 문제나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다룬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현실 참여적인데 그 작가들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저 이제 독자들, 관객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예술이라는 게 뭐 아름다운 자연, 새, 달, 별 그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 사는 이 세상을 제외해놓고 과연 그 되는 예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올까 하는 그렇죠. 그런 관심을 갖고 있죠. 아주 아름다운 좀 노을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는 그 자체가 아름답지만 만약에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있다면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그 가시를 먼저 빼야 되는 거고 또 배가 너무 고프다면 배를 채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쫓기고 있다면 그걸 벗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 아름다움을 정말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해소해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이제 한겨레 그림판 얘기 잠깐 하면 한 8년 그리셨죠? 네네네. 올해. 왜 그만두셨어요? 왜 그만뒀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어가지고 네. 둘째는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됐다. 예. 제 같은 경우는 시사 만화가라는 직업을 택한 게 아니라 예. 내가 만화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 만화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에 복무했다고 보면 되죠. 예. 차출은 아니고 어쨌든 스스로. 거의 차출이나 마찬가지네.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차원으로 한 거죠. 그러면 나는 시사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시사 만화가 된 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차원으로 만화를 사용해서 시사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민주주의 그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문민정부는 이미 민주화 쪽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재미난 건데 이건 비밀인데. 좀 한번 털어놓으세요. 그럼 이 세 번째는 아이디어에 미천이 떨어졌어요. 그 사실 매일매일 그 한 컷이지만 그려야 된다는 게 8년. 8년 하면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이번 사건을 그려낼지 내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다시 탐험하는데 한 8년쯤 하면 그 유전자 지도가 다 나와. 이제 뻔해졌죠. 딱 나오면 이 사건이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기는 되게 쉬운데 이제 감동이 내 자신이 감동이 없고 보는 사람도 이제 계속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이때 떠나야 돼. 이때 내가 떠나면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계속 붙어 있다가 나중에 모습이 그래서 괜찮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맞아요. 그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잘한다 하니까 계속 잘하는 줄 알고. 지금은 내가 오히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한겨레 신문사에 참 고마웠던 게 제가 간다고 나간다는 게 절대 안 된대. 우리도 뭐 여기에 있고 싶어 있냐 이 일 때문에 그래 3년을 졸랐더니 보내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재동 하백보다 더 잘하는 만화가 와도 싫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뭐 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걱정된다고 6개월치 월급을 플러스해서 줬어요. 한겨레 사정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만평으로는 떠났지만 최근에 다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또 4월 16일 참 그날이 돌아옵니다만은 꽤 오랫동안 그 세월호로 떠나간 아이들 그림을 매일 한 컷씩 한겨레 그리셨잖아요. 네. 참 힘든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힘든 작업이라고 보면 힘들게 보면 힘든데 제 같은 경우는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마음도 힘든.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진 보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려야 되니까 자세히 봐야 되고 그러면 애하고 약간 사귀게 돼요. 이게. 그러면서 그 눈도 그래 얘가 어떤 성격일까 어떤 꿈이 있을까 얘는 헤어스타일 이렇게 예쁘게 이걸로 멋을 부렸네 이러면서 애를 하나하나 만나는 거죠. 만나면서도 막 화가 팍팍 솟구치고 그렇지만 그래야 되니까 차분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하나하나 사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내 아는 애야. 그래서 마치 내가 담임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늘 애하고 사귀는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아이를 다시 건지는 거 아닌가. 물에서 건지는 느낌 들었어요. 왜냐하면 죽음과 삶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있어도 딴 사람이 나를 몰라보고 몰라주고 그러면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끊겨버리면. 그런데 몸은 죽었지만 그 아이를 우리가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누구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면 또 다른 형태로 또 사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박재동 화백의 필치로 다시 되살아난 걸 보고 어떤 반응들을 보였어요? 굉장히 좀 좋아했고 고마워했고 그걸 한겨레신문에서 다 액자를 해가지고 다 선물했어요. 선물하고 또 나중에 4월 16일 되면 그 전시를 할 겁니다. 후배들이 같이 또 보태가지고 내 혼자 너무 다 못 그리니까 후배들이 또 보태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안산에 전시할 계획인데 부모님들은 그게 사진하고 또 다른가 봐요. 예, 사진하고 다르고 누구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새로운 애정, 새로운 사랑, 새로운 탄생. 그래서 그 그림을 좋아해요. 그 아이들이 아까 그 말씀이 참 그러네. 살아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말 의미 없이 우리 주변을 우리 자신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새롭게 그 아이들을 보게 된다. 딴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작년에 어느 아침 방송에 그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셔서 그 얘기가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됐던데 아니 어떤 이혼한 여성에게 뭐 몇 달 동안 생활비 대주고 사모님도 모르게 그런 비리가 있었습니까? 내가 좀 비자금 이거 참 뭐 다 발각이 됐. 아니 방송에서 그렇긴 한데 그때 옛날에 몇 년 됐어요. 요새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특히 이렇게 우수한 애들이 모이는데 카이스트에서도 그때 뭐 스스로 목숨 끊는 애도 있고 우리 학교에도 몇 명이 목숨 끊었어요. 걔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희망이 없거나 또 인간관계가 너무 엷어졌어요. 인간관계가 자꾸 너무 바쁘니까 전화했고 야 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떠나는 애들이 생겼어. 학교가 좀 비상이야. 근데 좀 힘든 애가 나타났어. 그러면 평소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이. 야, 이거 불안하네,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우선 좀 힘든 상황을 좀, 해야지.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이거. 처지가 어려운, 더군다나 여제자를 이렇게 몇 달 도와주셨다는 게. 근데 그때 내가 그 관련 기사를 보니까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 준 액수가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많다. 이래서 하여튼 주변에 대한 그런 따뜻함이 어떻게 보면 박재동 그림의 또 원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작년이었죠. 저 프랑스의 그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이라는 데서 우리 한국 작가들이 우리 박재동 선생이 위안부 많이 갔었어요. 그때 일본 쪽에 그 방해 작업이 엄청났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일본 쪽이 일본 작가들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그 교육이 정말 안 돼 있나 봐요. 이 작가들이 플래카드를 붙이고 한국의 위안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걸 붙인 거 플래카드를 붙이고 우리가 그때 우리 위안부 관련된 만화 전시를 특별전했어요. 제일 요지에다가 그쪽은 이제 앙굴렘 거기 사무국에서 그걸 하자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지금 사실이 아니다. 너무 정치적이다. 왜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다루느냐. 네. 그러니까 그 사무국장이 훌륭한 사람이 확실히 그 프랑스의 철학적인 그 신념 수준이 대단하다. 인문학. 일본에 자기 다 알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플래카드를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붙이는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당신들 철수해. 철수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일본 신문에 막 냈어. 네, 산케이나 뭐.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신문에서 막 냈어. 그래서 막 좀 세계적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 전시를 위안부 전시를 홍보해준 가장 큰 공로자는 미스터 아베다. 아베 일본 총리. 네. 근데 막상 그 만화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박재동 선생이 내놓은 그림 얘기를 못했는데요. 저도 그 그림을 한번 봤는데 되게 옆으로 긴 그림이거든요. 그림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건 옛날부터 그걸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됐으면 그렸으면 했는데 그때 여성가족부에서 한번 하자. 그래갖고 시간은 없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하긴 하자. 나도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큰 글이라 했는데 도저히 거기 전시장이 작아. 그래서 그걸 맞춰서 그렸는데 이게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유화입니다. 근데 오른쪽 끝에 뭐가 있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래서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시골이에요. 그 아이들도 이렇게 가고 어른들도 지게 지고 가고 하는 그 고향 봄이야. 거기에서 길이 나와. 길이 쭉 나와가지고 어떤 데 없어지고 어떤 데 나타나는데 어떤 데 시커멓고 어떤 빨간 길을 계속 통과해요. 그 길. 끊인 듯 이어진 듯 끊인 듯 이어진 듯 해서 쭉 나와서 왼쪽 끝에 탁 가면 그 길이 끝나는 곳에 탁 그 한복을 입은 소녀가 여자애가 이렇게 탁 울고 있어요.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 제목을 끝나지 않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금은 노인이 됐지만 그 가슴 속에는 그 소녀 울고 있는 소녀가 아직도 울고 있고 우리 민족에게도 세계에서도 인류사적에도 지금도 그 울고 있는 거죠. 그걸 그렸는데 그 다른 만화들은 이제 스토리 있는 만화들은 다 못 씻기 때문에 그 감동 참 좋은 만화인데도 제대로 그 감상을 못했는데 내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짜리니까 쉬웠죠. 그 그림이 지금 어디에 전시돼 있죠? 지금 브뤼셀에 거기 그 EU 유럽 의회 그게 로비에 있대요. 유럽의회 로비 가보실 분들 반드시 누가 그 그림 가서 봤다고 또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자, 박재동 화백 오늘 모셔서 얘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 어떤 게 있나요? 계획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 여기서 다 말을 못 하겠어. 그 뭐 마을 그리기 뭐 이런 것도 마을 그리기 책도 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고향에서 또 박재동 만화 박물관을 만들자. 너무 고맙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작품 하고 싶은 것도 교육에 대한 책도 내고 싶고 만화도 그리고 싶고 또 애니메이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1000년 좀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사 만화계를 정말 개척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재동 화백 모셔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머리는 허해가지고 이제 뒤에 꽁지 머리를 묶으셨지만 제 눈에는 어릴 때 그 만화방을 분주히 안에서 부산하게 다니던 그 소년 박재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종종 좀 나와주셔서 재밌는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책 읽어주는 라디오 오늘도 고려대 오인영 교수와 함께 하실 텐데요. 최인훈 선생의 화두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작가 최인훈의 화두 2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저 짐승으로 태어날 뿐이라는 것, 태어난 다음에 차츰 사람이 돼간다는 것, 게다가 토끼나 사슴이 토끼나 사슴인 것처럼 한번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확실한 것이 다시 없는 그런 모양으로 확실한 문명적 종자로서의 인간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불안정한 화합물처럼 언제나 진화의 길목에서 겪었던 옛 모습으로 후퇴할 수도 있고 더 두려운 것은 진화의 어느 대목에서도 겪지 않은 갑작스런 자기바뀜도 가능하다는 것. 말해보자면 인간은 다른 생물들처럼 폐쇄회로적인 발생이 불가능하고 언제나 열려있고 결코 끝나지 않는 반복 발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은 미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미로인 것이다. 우리가 미친 사람에게서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은 우리 내면의 짐승이 남 속에 엿보이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현상이다. 짐승에게는 모르는 종이 두렵다. 이런 사실을 좀 더 일찍이 알았더라면. 교육이라는 과정에서 이런 인간 형성의 위기적 성격이 좀 더 강조된다면 사람들의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너무 쉽게 전달되는 지식,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소용없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초교육의 시간이 낭비된다. 지식은 지식의 전문가의 경우 말고는 별 의미가 없다. 그것들을 일생 동안 망각으로부터 보호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숫자로 보면 아주 적다.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극적 성격이 몸으로 이어받듯 전달되는 무슨 교수 방식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짐승으로부터 인간으로 건너뛸 때 그의 신경조직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흔적이 말해보자면 지식이라는 것, 이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참다운 뜻이다. 이 지식의 극적 운동의 소식이 빠진 지식 전달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럴 수만 있다면 없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없느니만 못하다. 로봇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과 같다. 지식이라는 이물질을 주입받은 유기체는 그나마 생명이 누리는 존재감. 샘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우주와 교감하는 그 목숨과 샘물 사이의 연속성의 감각까지 잃어버리고 만다. 짐승의 몸으로는 건강에 너무 해로운 비짐승됨을 실천해야 한다는 운명. 그것을 실감하기에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알만하게 되자 인생은 끝난다. 다 알아챌 순도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만한 그런 종류의 암. 얼마든지 허풍스럽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되레 숨겨야 편한 성질도 있는 그런 알미다. 살아있어도 딴 사람이 나를 몰라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세월호로 숨져간 단원고 아이들 캐리커처를 그리면서 박재동 화백은 일일이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작업은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작업의 다름 아니었다는 말, 가슴속에 오래 남습니다. 네, 아까는 천둥번개까지 쳐대더니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네요.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에는 저희 라디오 개국 기념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거기 오시면 저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장소는 저희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빗속에 젖어드는 고요한 저녁 시간 평안하게 보내십시오.